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SNS상에 뜨거운 화제가 되는 이야기 먼저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야 의원 중 한 분씩 이 최저임금으로 살아본 생존기 이야기인데요. 여당 의원은 충분히 먹고 누렸다라는 이야기로, 또 야당 의원은 이렇게 먹다가 병을 얻겠다, 이런 이야기로 각각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정작 최저임금을 받거나 줘야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떠들썩한 이야기 넘어 진짜 주인공들의 이야기가 묻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저희 생생경제도 늘 반성하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전문가와 함께 살펴봅니다. 또 바뀌어가는 부동산 분위기, 담합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의 문제점도 전문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무더위에 오존까지 건강을 해치기 쉬운 날들입니다. 이럴 땐 잘 버티는 것만으로도 스스로가 참 훌륭하고 대견한 것 같은데요. 모쪼록 잘 버티시길 응원드립니다. 2016년 8월 5일 금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입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우리나라 국부의 대부분은 부동산에 묶여있다, 이런 뉴스가 또 화제가 됐었는데요. 최근에 아파트 분여회와 입주인들의 집값 담합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사실 집값 담합은 과거부터 신생 신도시나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공공연히 이루어진 겁니다. 새로운 뉴스는 아닌데요. 이처럼 담합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규제나 여러 가지 관리는 없는 상황입니다. 담합으로 매물이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나오다 보니 세입자나 매수인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거고요. 더 크게 보면 시장을 왜곡하거나 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와 대책은 없는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단국대 도시계획학과 조명래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집값이 부동산이 국가의 전체 국보고 또 집이 재산의 전부인 경우가 많아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이 집값 담합 정말 오래된 얘기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황이 궁금합니다. 네, 대개 그 집값을 담합하는 주체들을 보면요. 네. 대표적으로 아파트 분여회를 꼽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분여회와 중개업소가 이제 함께 그 담합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에는 조합이 이제 나서서 그 분양 가격을 이제 담합할 수도 있고요. 네. 그 다음 최근에는 아파트 단지 온라인 동호회에서 네. 개인들이 이제 일종의 그 집값을 담합하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대개는 집값이 그 시세보다 떨어지거나 평당 가격이 떨어지면 어떤 수준 이하로 집을 내놓지 말자. 또 그리고 내놨다면 걷어들이자. 그 다음에 이제 만약 급전이 필요해서 집을 팔 경우에는 네네. 분여에서 이제 급전 대출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집값 하락을 이제 막으려고 하고 있고요. 네. 많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가계에 압력을 가해서 네. 가령 일정 가격 이하로 거래하지 마라 이렇게 압력을 하는 방식으로 대개 이제 담합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시장이라는 게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정해져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이 집을 가지신 분들, 아파트 단지에 계신 분들 분여회 중심으로 이렇게 똘똘 뭉쳐서 집값을 정해놓고 있는 건데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또 이것저것의 일만도 아닙니다. 그런데 신생 신도시나 고가 아파트 같은 곳이 주로 이런 게 많다고 하는데요. 시세가 장기적으로 형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집값 하락을 막는 목적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원하는 집값을 좀 본인들 스스로 이렇게 시장을 만들어간다, 이렇게 봐도 되는 문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대개 이제 집값 담합을 할 때는 네. 주변 시세와 비교해서 떨어질 경우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단지 내 이제 주택들의 기존 가격들, 종전 가격보다는 더 떨어지면 아까 이야기했던 분여회라든가 이런 데서 일정 수준 이하로 집값을 이렇게 형성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최근에 강북의 한 사례를 보게 되면 3.3 평방미터당 주변 시세는 4천에서 600만 원인데 네. 그분들이 사는 단지 아파트는 2천만 원대로 이제 거래되기 때문에 3천만 원 이하로 거래하지 말자 이렇게 그 담합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경우는 주변 시세보다 또한 가격이 많게는 한 2분의 1 정도까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만 대개 어쨌든 간에 한 20-30% 이하로 떨어지면 대개 이런 담합을 하는 모습들이 아주 자주 보입니다. 예.
이게 사실은 이 아파트 가격이라는 게 지금은 여기저기 많은 이 빅데이터라든지 정보를 통해서 가격이 어느 정도 잡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임의로 정한 이 기준과의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뭐 대개 우리가 이제 공시시가와 실거래가를 이제 보게 되면요. 네네. 뭐 정부가 지금 정한 이 가격과 실거래 가격은 한 20-30% 정도 차이 납니다. 지금 다시 말씀드려서 공시가격은 실거래 가격이 한 60 내지 80% 이제 네. 수준인데요. 실제 이제 담합을 할 때는 공시가격으로 하지는 않고요. 네. 실거래 가격으로 주로 합니다. 특히 이제 주변 시세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주변 시세에 비해서 떨어지거나 혹은 많이 낮은 경우에 일정 수준을 이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 수준 이하로 팔지 말자 이렇게 담합을 하는 것이죠. 예. 뭐 지금 이 맥락과는 크게 관련 없는 얘기지만 정말로 뭐 이 집값 이 다운 계약서를 작성해서 세금 회피하고 이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또 집값은 올려놓고 담합을 한다. 약간 좀 이율배반적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집값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가격을 올려서 담합을 하고 또 실제로 사고 파는 것까지 조금 압력을 가해서 부동산 중개업소나 내지는 이 입주민들한테 서로 이렇게 암묵적 어떤 분위기를 형성해서 이렇게 집값을 막고 있는데 지금 솔직히 집값이 조금은 꺾여 있다. 이런 약간 부동산 열기가 좀 식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자체가 그 열기, 그 흐름과 어떻게 좀 배치되거나 막거나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담합이 효과가 있을까요? 뭐 집값 담합을 하는 경우에는 가격이 떨어지는 지역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네네. 뭐 물론 이제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최근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떨어지는 것이 전반적인 추세입니다. 뭐 일부 지역은 오르기도 합니다만 따라서 이미 집값이 하향화되고 있는 그런 추세 속에서 일부 지역에서 담합을 해서 그 떨어지는 속도를 낮추거나 또 가격을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지탱하려고 하는 것은 뭐 일시적으로는 뭐 몇몇의 사례에서는 뭐 그런 가격이 유지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 추세를 바꾸기는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그 추세에 의해서 값이 형성되면 이제 그 담합에 의해서 형성된 가격을 지불한 사람은 그만큼 손해를 보는 이제 이런 이제 결과가 생기는 것이죠. 예, 어느 정도 열기가 꺾이고 뭐 소위 말하는 거품들이 조금 빠지면 좀 집을 구매해야겠다 이런 실거래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렇게 담합이 되면 사실은 좀 거래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것 같거든요. 어떤 좀 부작용들이 있을까요, 교수님? 실제 이제 뭐 우리가 실소의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내가 특정 지역의 이제 가격을 보고 가격이 네. 지금 어느 정도 떨어지고 또 내가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네. 여러 가지 어떤 재정 계획을 세우고 또 뭐 이사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다 세워놨는데 지역 주민들이 담합을 해서 일정 가격 이하로 이제 떨어진 것을 막겠다 그러면, 내가 사는 입장에서 본다면 그 계획이 완전히 이제 수포가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주를 할 수 없음으로써 그만큼 현 지역에 살면서 내가 상당히 여러 가지 피해를 겪는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그 지역 주민들이 가격을 담합하면서 자기들의 이익을 볼 줄 모르지만 그 이익은 그만큼 다른 부분에서는 그 손해가 이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그 비용을 이제 다른 부분이 결국 그것을 부담하는 이런 이제 부당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 아니면 또 아예 뭐 거래 자체가 안 돼 버리면 그 자체로도 이 파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손해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2000년대에 정부가 한번 이런 담합에 대해서 조사하려고 했지만 좀 여러 가지 이 개인의 어떤 권한이나 행복 추구권, 재산권을 너무 침해하는 것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유야무야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현행법상 담합에 동참한 집주인들에 대해서 규제할 수 있는 근거도 없다고 하는데 제도는 좀 어떻습니까? 뭐 지금 일부 논자들이 뭐 개인의 재산권과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건 뭐 과도한 해석이고요. 네네네. 우리나라 헌법 23조를 보게 되면 사망을 보게 되면 공공의 필요에 의해서는 재산권을 규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네. 뭐 재산권 규제는 모두가 이제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따라서 우리는 재산권의 절대 원칙을 지키는 나라는 아니고요. 네. 법률에 의해서 이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담합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공정거래법상의 담합 행위의 주체는 주로 이제 사업체라든가 사업자로 이제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법에서도 이제 공인중개사 등과 같은 사업자로 되기 때문에 이 개인 간 사인 간의 이 담합에 대해서는 규제할 수 없는 이런 이제 법적 근거가 이제 없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규제가 안 된다 봅니다만 이것은 할 수 없다기보다는 현행 법상에 그 규정이 없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요. 네네. 근데 이제 사인 간에 이제 이 담합을 규제하게 되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몇 명이 관여를 해야 사인 간에 담합을 볼 것이냐. 담합을 볼 수 있느냐. 그다음에 그것이 어느 정도 집단적인 영향이 있어야 담합의 어떤 그 행위를 볼 수 있느냐. 그다음에 이제 개인 간의 어떤 그런 관계에 의해서 담합이 될 경우에는 공공이 개입하게 되면 이제 권력의 어떤 남용 같은 것이 생기기 때문에 그동안 이런 문제 때문에 아마 정부가 법으로서 이 규정을 만들지 못했는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이건 상당히 법 기술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인 간의 담합도 저는 담합 행위로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담합을 벗어나서 집을 팔아야 될 처지에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 봐도 이거는 조금 불합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교수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조항들을 세밀히 봐야 될 텐데요. 지금 아파트에 있어서는 특히 이 분양권, 선분양제이기 때문에 생긴 문제인데 이 분양권에 대한 열기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단속을 통해서 이 거래에 대한 좀 제재도 하겠다. 지금 국토부가 나섰거든요. 구매력 자체가 좀 꺾인 부분도 있지만 이 실효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지금 예컨대 중도금 대출 규제라든가 이 분양권 이제 거래 시장의 어떤 그런 정상화를 위해서 단속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이 중도금 대출 규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대출 규제이기 때문에 이 가격을 낮추거나 하는 그런 측면은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네. 말씀드려서 이것은 공급자의 공급을 규제하는 것이어서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고 파는 데는 그렇게 많이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분양권 거래 시장의 어떤 정상화를 위해서 최근에 이제 그 분양권 불법 거래 단속을 하고 있는데, 네네. 지금 이 분양 시장에서의 어떤 거래는 거짓말 안 보태서 대부분이 사실 불법 거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을 사기 위한 필요성보다는 그 분양권을 전매해서 얻는 차익을 이제 기대해서 이제 분양권 거래가 단타족들이 정말 많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단속한다 해가지고 문제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분양제도 자체를 그야말로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에 이제 제도도 필요하죠. 요즘 같은 이를테면 1순위자를 대폭 이렇게 완화해놨고요. 네. 그다음에 전매 제한을 이제 완화해놓은 상태에서는 이 불법 거래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올 상반기에 전체 주택 거래량 중에서 이 분양권 거래가 30%, 28%를 차지할 정도로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네. 이건 정부가 이 분양권 거래 자체를 규율하는 이런 제도 자체가 엉성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이 불합리하게 집값을 올리는 이 분양권 행태도 지금 지적해 주셨지만 또 담합도 마찬가지 의미로 근거 없이 이 집값을 올려서 또 구매자를 어렵게 만드는 일, 그냥 둘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가 부동산 관련 인터뷰 여러 번 이어간 것 중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지금의 부동산 방향이 집값 하락 방향으로 꺾이고 있다. 그 여파가 잠실의 역전세난 같은 현상이다. 그렇다 보면 2018년도에는 심할 경우에는 깡통 전세, 흔히 말해서 이 하우스푸어들도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지표가 과잉 공급의 어떤 그런 현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올해 내년 저후년까지 연간 공급량이 수요에 비해서 한 10만 내 20만 정도 더 초과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지금도 70만 호 이상 갔다고. 예, 17년, 18년에는 아파트 그 입주량만 하더라도 한 70만 호 정도 보고 있는데, 네. 연간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것이 한 30만 정도 본다면, 이거 엄청나게 이제 초과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또 이 거래가 아까 말씀드렸던 정부의 어떤 규제 완화 정책에 의해서 거래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부풀려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공급은 늘지, 수요를 더 늘릴 수 있는 지금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다 보면 결국은 과잉 공급이 이루어지고, 미분양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역전세난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이 하락하는,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 하우스포라든가 깡통 전세 같은 것이 앞으로 한 2, 3년 이내에는 안 나타날 수 있는 확률보다는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이 더 많다고 이렇게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끝으로 연관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집값을 이 집주인들이 또 분여의 중심으로 담합한다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이 부동산의 어떤 하향 흐름 막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안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물 경제와 관련된 부분이고, 네.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어떤 그건 수요 구조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한 40년, 50년간 고도 성장을 거치면서 주택을 많이 공급을 했고, 지금은 이제 그 공급자의 어떤 그런 조건보다는 수요자들이 예컨대 인구가 줄고, 가격이 떨어진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집을 안 살려고 하고, 또 가구가 소형화되고, 등 때문에 집을 사기보다는 안 살려는 수요가 잠재적으로 더 많습니다. 네네. 이런 것들이 이제 가격 하락이라든가
거리에 어떤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자연스러운 추세거든요. 네. 이제 그런 추세와 거스르는 것이 지금 집값 담합에 가격 형성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시적으로는 임대인들이 혹은 집주인들이 이익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흐름은 바꿀 수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단국대 도시계획학과 조명래 교수였습니다. 경제 탐구생활. 네, 경제 관련된 뉴스나 인터뷰를 듣다 보면 모르는 말들 또 좀 궁금한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경제 탐구 생활이 풀어드립니다. 퀴즈 형식이고요. 정답 보내주시면 알칼리수로 건강해지는 내 몸 A수 알칼리 생수 한 박스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여행 스케치의 가로수길 콘서트 나무야 티켓도 드리고 있고요.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이용권도 드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 문자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퀴즈 앞서 인터뷰도 나왔었는데요. 신생 신도시 또 주변 도시와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을 올리기 위해서 분여회와 입주민들이 이것을 해서 부동산 시장이 교란된다 이런 뉴스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집단끼리 서로 짜고 가격을 미리 결정해서 시장에 막대한 이익을 챙기거나 내지는 가격을 보호하는 행위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사업자끼리 이런 행동을 하면 불법인데요. 이것은 시장 경제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는 이것을 금지 및 처벌을 법으로 명시해두고 있기도 합니다. 최근 가장 떠들썩했던 사건으로는 시중은행들의 CD 금리 이것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업자 집단이 서로 짜고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행위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두 글자입니다. 네, 생생경제 1부는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이유,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브라질 리우올림픽 축구 경기 오늘 아침 시원한 골장면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 올림픽의 메달의 가치 어떻게 될까요? 이 경제적 분석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카드사들이 그간 채무 면제나 유예 상품 판매를 해왔는데 이게 중단됐습니다. 내용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직장인들이 노후에 기대하는 한 달 생활비 얼마일까요? 평균 185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 시각 경제 톱 뉴스입니다. 이데일리 권소영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군요. 네. 죄송합니다. 예. 네네네. 자, 브라질 리우올림픽이 내일 개막하는데요. 올림픽 메달의 가치가 최대 2,690억 원이다. 상당한 금액인데요. 네, 현대경제연구원이 메달의 경제적 효과를 좀 분석을 했는데요. 최소 1,950억 원에서 최대 2,69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좀 추산을 했습니다. 이 연구원은 이 올림픽 메달이 소비 증가, 또 기업의 이미지 제고, 또 국가 브랜드 홍보 등의 이 무형의 경제적 효과를 거둔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보면 이 준결승전과 결승전, 하이라이트 등의 방송이 좀 되면서 이 해당 국가의 브랜드 노출 효과가 1,700억 원에서 2,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좀 했고요. 또 메달을 딸 때 소비가 늘면서 좀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또 올림픽 관련 프로그램 광고에 따른 기업 브랜드 제고 효과도 크다고 이렇게 좀 분석을 했습니다. 예, 이 메달의 돈의 가치를 뛰어넘는 가치도 있겠죠. 정말 국민들이 가슴 뜨거운 순간이 있는데 네. 실제 진짜 그 메달의 가치는 어떻게 됩니까? 올림픽 금메달이 순금이 아니라는 사실은 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네네. 리우 올림픽에서 사용되는 올림픽 메달을 보니까 지름이 11cm고요. 무게는 500g인데 역대 올림픽 메달 중에서 가장 크고 또 무겁다고 합니다. 네. 이 금메달과 은메달, 동메달의 크기는 모두 같다고 하고요. 이 금메달에는 금이 6g만 섞여 있고 이 나머지 90% 이상은 은과 동을 섞어서 만든다고 합니다. 이 제작 비용은 70만 원에서 100만 원쯤 된다고 하고 이 올림픽 금메달의 이 평균 경매 가격을 보니까요. $10,000, 우리나라 돈 한 1,100만 원쯤 되는데 1936년 이 베를린 올림픽 육상 사관왕이었던 이 미국의 제시 오원스의 금메달 같은 경우에는 $147만, 약 16억 원에 낙찰이 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기분 좋은 세러머니겠지만 금메달 딴 선수들 메달
치아로 물지 마시기 바랍니다. 딱딱합니다. 자, 카드사들이 채무 면제 유예 상품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고요? 네, 그 채무 면제나 유예 상품은 이 질병이나 실직 등으로 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빠졌을 때 이 신용카드 대금 결제를 좀 미뤄주거나 또 면제해주는 그 일종의 보험 같은 상품입니다. 문제는 그 대가로 이제 매월 사용한 카드 금액의 0.2에서 0.6% 정도를 수수료로 떼간다는 건데요. 네. 이 사실을 제대로 좀 설명을 하지 않고 가입시켜서 이 불안전 판매가 많았습니다. 뭐 자연스럽게 소비자 불만도 많았는데 그러면서 현대, 삼성, 신한카드가 이달부터 이 상품의 신규 가입을 중단하기로 했고요. 하나비씨 카드는 이미 지난달 판매를 중단했고 롯데와 국민카드도 이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기존에 이 서비스 이용하시는 분들도 중단되는 건가요? 그 기존 가입자들은 뭐 원하면 계속 서비스를 받을 수는 있고요. 다만 뭐 신규 판매가 중단이 되고 또 이 감독원이 관리 감독을 좀 강화하고 있어서 이 가입자는 좀 계속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올해 2분기 7개 카드사의 채무 면제 유예 상품 매출을 보니까요. 2,211억 원을 기록을 해서 작년 2분기보다 7% 줄었고 이 가입자 수도 312만 9천 명으로 9.5%가량 감소했다고 합니다. 예, 참 고객을 위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제대로 설명 안 하고 수수료를 떼갔었군요. 네. 자, 직장인들이 노후에 기대하는 한 달 생활비 평균 185만 원. 생각보다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취업 포털 잡코리아가 남녀 직장인 95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이상적인 노후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항목이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82%가 경제적인 여유라고 답을 했고요. 이 건강이 76%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뭐 든든한 가족은 의외로 12%에 불과했고요. 이 가장 큰 걱정거리 역시 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건강 등의 순위였는데 그 희망하는 기대 수명은 평균 84.1세였고 이 정년 이후의 한 달 생활비는 평균 185만 원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예, 자 기대는 이런데 그러면 실제로 노후 준비는 제대로 되고 있나요? 네,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잡코리아가 최근에 조사한 직장인 퇴직 연령이 50.9세라고 하니까요. 이 정년 퇴직 후에 약 30년을 미리 좀 준비해야 된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데 네. 이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노후 자금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노후 자금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답한 직장인은 38.6%에 불과했는데요. 이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직장인은 26%에 그쳤고 30대는 40%, 40대는 45%, 50대 이상은 49%로 좀 나이가 들면서 높아지긴 했는데 여전히 좀 평균적으로는 낮았습니다. 이 노후 자금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고 답한 직장인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는 답변이 77%로 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예,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다. 정말 답이 안 나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최근 해외 리츠 펀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거 내용도 좀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네, 뭐 요새 그 저금리 기조가 좀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뭐 예금만 가지고는 재테크가 좀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해외 리츠 펀드가 투자 대안으로 좀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리츠는 이 부동산이나 부동산 담보 대출 등에 투자를 해서 얻은 수익을 좀 배당해주는 상품이고요. 또 리츠 펀드는 이런 리츠를 운영하는 회사에 이 재간접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이런 리츠 펀드들이 좀 꾸준히 수익을 내면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 실제로 올 들어서 8월까지 해외 리츠 펀드의 평균 누적 수익률을 보니까 6%를 기록해서 좀 아주 평균적으로 좀 높았습니다. 예, 뭐 영국 런던은 브렉시트 때문에 이 리츠 수익이 줄어든다 이런 뉴스도 있었는데 네. 어느 지역이 이렇게 좋은 건가요? 그 아시아권이 좀 좋았는데요. 네. 최근 아시아 여러 국가의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이 리츠 펀드 수익률도 좀 좋아지고 있는 건데 이 순자산의 50% 이상을 아시아와 호주 지역에 투자하는 이 한 펀드의 수익률을 보니까 이 8월 1개월간 수익률이 벌써 15%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네. 이 전반적으로 좀 돈이 넘쳐나면서 아시아권 외에도 이 전 세계 리츠에 간접 투자하는 이 글로벌 리츠 펀드들이 5에서 9%의 수익을 내면서 선방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 예금 외에 투자에 좀 관심이 있다면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뭐 투자처 못 찾는 주인 없는 돈 이런 뉴스들 나오는데 이런 것들 잘 알아보시면 좋겠고요. 자, 한국이 중국의 경제 정책 변화에 따른 파급 효과, 즉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나라 중에 하나로 꼽혔다 이런 뉴스도 있네요. 네, 뭐 최근에 뭐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이제 중국의 좀 경제 보복 우려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우리나라가 이 중국 경제가 좀 재채기를 하면 가장 먼저 감기에 걸리는 나라로 꼽혔습니다. 이 블룸버그 통신이 좀 프랑스계 금융회사인 나티시스의 분석을 인용을 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우리나라와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이 말레이시아 등이 중국의 경제 변동이나 이 보복에 따른 충격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도네시아와 인도, 필리핀 등의 중국 의존도가 좀 덜한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좀 타격이 덜한 것으로 좀 분석이 됐습니다. 예, 저희도 잠시 후 인터뷰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중국의 경제 보복 보이지 않게 시작됐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네, 뭐 사드 배치 결정으로 중국이 좀 한국 제품에 대한 세관 검사를 좀 강화를 하거나 허가 여건을 좀 까다롭게 하는 등의 비관세 장벽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뭐 최근에 좀 복수비
비자 발급 요건을 까다롭게 하거나 좀 한류 규제에 나선 것도 이제 같은 연장선에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베트남을 비롯해서 이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 등으로 이 중국과 좀 갈등을 빚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이 무역과 관광 교류 등에서 좀 큰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중국이 이런저런 형태로 좀 조치해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참 저희 잠시 후에 인터뷰로 다시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하도급 분쟁이 길어져서 3년이 넘어가도 하도급 대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젠 좀 쉽게 받을 수 있다고요?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제 관련 법 개정안을 좀 입법 예고를 했는데 지금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을 위반을 해서 분쟁 조정을 좀 있더라도 하도급 대금의 채권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이 채권 소멸시효는 통상 3년인데 그러다 보니까 좀 분쟁 조정이 좀 길어져서 3년이 넘어가면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네. 이 공정위가 이 분쟁 조정 기간에는 소멸시효를 좀 중단하도록 해서 이 분쟁 기간에 3년을 넘어가더라도 대금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 힘없는 하도급 업체도 보호를 받아야죠. 오늘 톱 어떤 것 고르시겠습니까? 메달 기사를 좀 꼽고 싶은데요. 네. 우리나라가 좀 경제적으로 좀 많이 어려운데 좀 이번에 선수들이 나가서 좀 메달을 많이 따서 좀 경제적인 효과도 좀 많이 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좀 들었습니다. 예, 오늘 축구 대표팀의 8대0이 신호탄이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비즈니스워치의 김춘동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예, 두 번째 생생 인터뷰 앞서 뉴스 브리핑에서 말씀드린 대로 바로 중국의 사드 배치로 인한 한류 보복, 중국의 경제 보복에 대한 내용과 대응책입니다. 이 제조업만큼 서비스업은 이제 세계 경제 또 한국 경제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엄청난 규모의 치맥 파티도 기억나시죠? 한류 콘텐츠의 중국 진출도 우리에게 큰 경제적 이익을 준다 이렇게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드 배치 이후로 여러 가지가 지금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금 저희가 인터뷰 보내드릴 이 미중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지난번에 인터뷰를 하면서 한류 부분의 타격은 명확할 것이다라는 우려를 했었는데 지금 그게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성주 국민들의 민심은 사그라들지 않고 이 사드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과연 중국의 보복 어떻게 되는 걸까요? 지난번에 인터뷰해 주셨던 미중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모시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중국이 사드 배치에 대해 명확하게 반대와 비판 의사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관영 매체들도 열심히 비난을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데 구체적인 한중 관계가 틀어진 거다 이런 전망은 없지만 이번에 지방자치단체 간의 축제 참여나 비자 등의 문제를 보면 서서히 보이지 않는 보복이 시작된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사드가 한반도의 그 배치가 결정된 뒤에 그 한중 외교장관이 7월 라오스에서 만남을 가졌는데요. 이때 왕이 외교부장이 상호 신뢰 기초에 해를 끼쳤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이야기는 바꿔서 이야기하면 사드 철회가 되지 않으면은 대북 제재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대남 제재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했는데요. 네. 그 일환으로 7월 27일 날엔 대구에서 열린 치맥 페스티벌에 불참했던 것도 낮은 수준의 그 항의였습니다. 네. 이제 우리의 사드 배치 입장에 변화가 없자 최근에는 좀 강도를 좀 더 높이고 있는데요. 복수 비자 발급 요건을 좀 강화시켜서 소상공인들의 그 불만을 좀 야기시키는 이런 전략을 쓰고 있고요. 네. 이어서 한류 팬미팅 중단이라든지 한류 배우들의 그 드라마 촬영 중단뿐만 아니라 일부 수출 품목의 통관 지연, 그리고 중국 여행객들의 방한 계획 취소와 같은 이런 전략을 통해서 우리 정부에 압박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중국의 그 특유의 끝이 안 좋은 행동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국은 과거 일본이나 대만 같은 경우에서도 보듯이 자신의 핵심적인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비관세 장벽 카드를 꺼내거나 경제적 보복을 아무렇지 않게 사용을 해왔는데요. 네. 이 때문에 정부에 보이는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이라는 비아냥 거리도 좀 듣고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걸 이제 지금 소장님께서 한 번 더 강조해서 분석해 주셨는데 정부는 확대 해석하지 마라. 약간 신중해라. 지금 이런 입장이거든요.
예, 제가 볼 때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대전략이라든지 협상술은 대개 36개 응용해서 쓰고 있는데요. 네. 지금 쓰고 있는 전략은 26개인 지상 4개입니다. 직접 충돌하지 않고요. 상대방 국가에 대해서 징계하거나 경고를 하기 위해서 우회적으로 겁을 주는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언론 매체를 통해서 대통령 실명을 언급한 것은 18개의 금적궁항, 그러니까 뱀을 잡으려면 긴 몸통을 때려쳐야 되고 적을 괴물시키려면 적의 중추부를 파괴시키라는 이런 전술을 그대로 쓰고 있는데요. 네. 이 때문에 정부 나팔수인 인민일보라든지 황구시보를 통해서 연일 한국의 핵심 부력하면서 발언 강도를 높이는 것도 이런 전술의 일환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방법이 통했지만 지금은 중국도 WTO 무역 규칙을 지켜야 되고요. 네.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을 따라야 되는데 따르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보다는 중국의 손해가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기존의 경제 질서라든지 세계 이 무역 질서에 반하는 짓은 못할 것이다. 이 손자병법까지 등장한 만큼 참 중국은 여러 가지로 공부해야 될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자, 한류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최근 팬미팅 취소 해프닝도 있었고요. 또 6일 날 예정되었던 내일로 예정되었던 베이징에서의 김우빈 또 수지의 이 한류 스타 팬미팅도 갑작스럽게 연기가 됐는데 이 뒷배경이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국 정부의 입김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흐르고 있거든요. 한류 부문은 보복이 명확해졌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중국의 그 한국 견제죠. 안전부, 당 조직부, 공안부 여러 부서가 모여서 모니터링을 좀 면밀하게 하고 잘 쓰여진 각본대로 방송은 광정 총국에서 담당하고 무역 통과는 해관, 그리고 화장품은 위생국에서 실무 처리를 담당하도록 그 조정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한류 드라마라든지 K-팝 같은 한류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우리나라의 그 수출이 58억 달러가 넘었는데요. 네. 상당 부분이 중국에 들어갔는데 이 부분을 중국 광정 총국이 관장을 하면서 여론몰이에 지금 나서고 있고요. 또 중국의 유튜브 격인 유쿠 같은 경우에도 팬미팅을 갑자기 연기시키거나 한류 공연을 좀 취소시키는 압력을 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체 모를 그 여론조사라든지 괴담을 통해서 한류를 냉각된 바람이라는 한류를 만드는 이런 기조도 중국의 광전 총국이 직접 개입하지 않고서는 보도하기 힘든 내용이라는 측면에서 중국의 압박이 조금씩 계속 높아진다고 보여집니다. 예, 뭐 방송, 이 문화 콘텐츠 쪽은 이 광전 총국 얘기도 하셨지만 이런 식의 어떤 정부의 입김이 아주 치명적일 수도 있는데 특히 관광 같은 경우에는 한국 관광의 대부분의 수익을 중국 이 관광객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런 말도 나오고요. 또 쇼핑도 굉장히 큰손 쇼핑이어서 수입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 한류 때문에 이렇게 관광 오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도미노처럼 지금 한류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를 얘기해 주셨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관광이라든지 인적 교류까지 영향을 주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 관광객만 하더라도 600만 명에 달하는 상황인데요. 최근 들어와서 부쩍 포상 관광을 좀 자제하라는 지시가 좀 공문이 내려간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네. 또 지자체 교류 중단뿐만 아니라 한국 여행을 마친 귀국자에 대한 검사도 앞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와서 한국 여행지에 대한 비방 방송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추세인데요. 더군다나 8월 들어서 원화가 위안화에 대해서 평가 절상되다 보니까 중국인들의 씀씀이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화장품, 면세점, 호텔 같은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경제적인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제 이뿐만 아니라 앞으로 보면은 한류 문화 콘텐츠와 관련해서 지난 5년간 중국 기업들은 1조 원 넘게 투자를 해왔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조금씩 제동이 걸리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네. 또 한류 스타들 같은 경우에는 공연 티켓 평균 가격이 중국에서는 500위안입니다. 엑소 같은 경우에는 10만 명 넘는 팬들이 몰리기 때문에 한 번 공연에 90억 원 이상의 수익을 벌어들였는데요. 이런 중국 공연을 하는 20여 개 K-팝 그룹이라든지 인기 스타의 팬사인회도 중단되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가전제품, 화장품, K식품, K뷰티 산업들 같은 경우도 좀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 주 고객이 중국인
산업들은 좀 위험하다. 지금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전망이 가능한데요. 이 대응책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앞서 이 손자병법의 36개를 설명해 주셨는데 굉장히 그럴싸하게 좀 와닿습니다. 이 중국의 속내나 중국 소비의 특성을 알고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거든요. 경제 분야, 특히 이런 한류나 문화 콘텐츠의 어떤 보복이라던가 중국의 어떤 전략을 극복하기 위한 대응책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교수님? 네, 중국 현재 지도층이라든지 차세대 지도층 같은 경우에는 당내 권력 투쟁을 겪으면서 성장하면서 상당히 권력 투쟁이라든지 생존 아주 강하고요. 국제 규범이라든지 협상 같은 예의 범주는 좀 찾기는 어려운 사람입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비즈니스라든지 외교 전술도 그대로 나타나는데요. 오히려 중국 협상 전술을 이해하지 못한 한국 기업이라든지 중국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중국에 이용당하기 쉽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 대해서 우리는 좀 냉정하게 좀 분석을 해야 되겠고요. 미리 대응책도 마련해야 되겠고, 이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 공동으로 중국의 부당한 압력에 대해서는 견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정말 이 흔히 손자병법이나 이 얘기 36개 얘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36개 주랭랑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치밀한 전략이 계속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미중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이었습니다. 문화로 만나는 재미있고 유익한 경제, 경제 신간. 매일 치열하게 옳다 그르다 혹은 큰일이다 어떻게 대처할까 이런 경제 이슈들만 접하다 보면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조금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금요일 경제영화관도 있고 경제신간도 있는데요. 이렇게 책과 영화를 통해서 경제의 상식을 넓히다 보면 그 눈이 넓혀질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책입니다. 경제신간이고요. 홍순철 북칼럼니스트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책 제목을 보니까요. 틀리지 않는 법. 이라는 책이네요. 살다 보면 틀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틀리지 않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예, 사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은 수학과 관련된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예, 수학 그러면 어떻게 좋아하셨습니까? 저는 수학과 굉장히 멀어서요. 수학 시간에 영어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수학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들 하시잖아요. 이거 참 나중에 필요 없을 텐데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나. 네. 우리가 이 수학과 일상, 수학과 경제가 살면서 많은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책을 읽어보면 정말 수학이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구나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네. 이 어릴 적부터 신동이라고 불리면서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2차례나 금메달을 딴 현재 미국 위스콘신 주립대 수학과 교수인 조던 앨런버그가 틀리지 않는 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네네. 이 책을 통해서요. 수학적 사고법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수학이 곧 상식이다라고 전하면서 상식이 어긋날 때 수학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올바른 판단과 결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수학적 사고를 기르면 인간의 모든 경제 활동에서 중요한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헷갈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틀리지 않는 법이라는 거죠. 예, 사실 지금 직업적으로 가장 각광받는 이 학과 출신이 수학과 출신이라고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이 정도면은 수학이 그냥 과목이 아니라 어느 철학 수준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자, 평소에 참 자주 틀리고 잘못된 선택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걸 이 책을 통해서도 좀 반추해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책에 다양한 사례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연합군 측은 이 폭격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폭격기의 취약한 부분에 철갑을 입히기로 결정을 했다고 그럽니다. 네. 그리고 이 폭격기의 어느 부분에 철갑을 입혀야 되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요. 네. 총알을 맞은 흔적이 남아있는 폭격기들을 보면서 총알을 많이 맞은 부분에 아무래도 철갑을 입혀야 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었다고 그래요. 네. 네, 그때 수학자였던 아브라함 발트라고 하는 분이 완전히 다른 주장을 하고 나섰는데요. 네. 오히려 총알 흔적이 없는 곳에 철갑을 덧입혀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그럽니다. 왜요? 그러면서 그건 이렇게 덧붙였다고 그래요. 우리는 지금 통계의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폭격기의 상태만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 폭격기들은 그나마 돌아온 폭격기들입니다.
네. 돌아오지 못한 폭격기들은 어디에 총알을 맞았을까? 이 질문으로부터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라는 건데요. 네네. 실제로 이게 수학적 사고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살아남은 비행기들의 이 총알 자국 정말로 사실 무의미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 통계 함정에 빠져서 엉뚱한 결론으로 이어지는 경우 많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통계 자료를 작성할 때 혹은 정책의 기준을 정하려고 할 때 우리는 흔히 잘못된 표본 추출로 엉뚱한 선택을 하는 경우 앞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네. 앞서 소개한 사례에서 보듯이 임무에서 귀환한 전투기들은 전투기 전체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표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살아남은 것들만 갖고 본 것이었죠. 경제에서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것들이 적용이 되는데요. 펀드 투자 종목을 선정할 때도 비슷한 오류에 빠지게 된다고 그럽니다. 네. 특정 시점에 살아남은 펀드들만 보면서 수익률을 계산하면 생존 편향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미 도태돼서 시장에서 사라진 펀드들 아예 낮은 수익률은 계산해서 빠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엉뚱한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네.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이란 책이 작년에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됐었죠. 네네. 세계적인 논란과 열풍을 불러일으켰는데 그때 또 이 책의 저자 이 조던 앨런 버그가 흥미로운 통계를 내놓아서 화제를 일으킨 적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지금 제 책상 위에도 이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이 있는데요. 어떤 흥미로운 통계인가요? 혹시 그 책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앞부분에서 아직 멈춰 있습니다. 이 조던 앨런 버그가 어떤 조사를 했냐면 인터넷 서점 아마존의 인기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기능을 활용을 해서 읽지 않는 책 지수라고 하는 걸 개발했다고 그럽니다. 네. 그리고 이 지수를 가지고 작년 여름에 각종 언론들이 휴가 때 반드시 읽어야 할 추천 도서들을 발표를 했잖아요. 이걸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네. 읽지 않는 책 지수가 가장 높은 책이 바로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이었다는 거죠. 네. 이 책이 엄청난 베스트셀러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떤 책을 많이 산다고 해서 그 책이 베스트셀러 순위에 올라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읽히고 있다는 사실은 아니다. 네. 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사람들은 읽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로도 책을 사기 때문에 이것 또한 우리가 통계 함정에 빠지기 쉬운 대표적인 사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슴이 뜨끔하네요. 사실 그 책이 굉장히 두꺼운데요. 높이를 보면 이 학창 시절에 사전 같은 책들이 괴고 살짝 졸기에 가장 좋거든요. 그 정도 그렇죠. 두께다라는 게 혹시 구매 이유인가? 예,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수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서 수학과 경제가 어떻게 상관이 있을까 이렇게 의아했는데 수학적으로 사고하는 건 굉장히 경제와 밀접하고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책은 수학적 사고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다양한 사례를 가지고 보여주고 있는데요. 겉으로 보기에 아무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현상, 복잡해 보이는 사건들도 수학적인 눈으로 들여다보면 일종의 구조나 공식 같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네. 실제로 책에 소개된 사례들을 보면 공항에 얼마나 일찍 도착해야 좋은 건지,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또 키가 큰 부모들에게서 키가 작은 자녀들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2000년 플로리다 선거에서 부시와 고어 가운데 누가 진짜 승자였는지, 또 올스타전 이후에 홈런 1위 타자가 계속해서 홈런 레이스를 펼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재미있는 사례들이 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일반인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여러 일상의 질문들에 대해서 수학적인 답변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수학적 사고를 배울 수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틀리지 않고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책에 제시가 되고 있는데, 이 책이 또 올 여름에 이 빌 게이츠가 휴가 때 꼭 한 번 읽어야 될 책으로 선정을 했다고 그럽니다. 네. 그러면서 미국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과연 수학적 사고가 어떤 건지 이 책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빌 게이츠, 이 세계적인 기업가이자 석학인데요. 이분이 휴가 때 읽을 책으로 추천했는데 역시 읽지 않는 책 지수, 아까부터 계속 뜨끔한데요. 이 책도 사두고 읽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그렇다면은 틀린 법이 되는데 틀리지 않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홍순철 북 칼럼니스트였습니다. 한강 조망은 비싸다. 모르시는 말씀. 고층 한강 조망권에 전세대 테라스 하우스, 5베이 혁신 설계까지. 기회는 지금입니다. 남양주 다산신도시 금강펜테리움 리버테라스 1차 1899-5733 8월 오픈 금강주택.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정답은 담합입니다. 담합. 예, 정말로 담합에 대한 안 좋은 경험들, 또 담합을 좀 없애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상품 판매를 하다 보면 타사보다 가격을 내릴 때 경쟁업체에서 연락이 온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좀 경제적인 질서, 자연스러운 질서가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0457님께 생수 한 박스 보내드리겠습니다. 6058님께는 여행 스케치 티켓 드립니다. 시장 질서와 경쟁을 방해하고 포기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단속보다는 좀 스스로 담합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셨네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날씨 덥다고 합니다. 물 자주 드시고요. 좀 헐렁하게 입고 다니시고요. 건강 잘 지켜서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저는 월요일 오후 3시 10분에 다시 돌아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